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35조 원대의 3차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데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정의당은 기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전격 개편했습니다. 신임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의원이 파격 발탁됐습니다. 대구의 한 연기학원에서 학생들이 집단 감염되는 등 비수도권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숙사와 연수시설 등 생활 영역 5곳에 대한 방역 세부 지침이 추가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려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지휘권 발동이 적법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윤 총장 탄압 금지 결의안을 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고 저녁 한때 경상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주말 뉴스광장을 시작합니다. 국회가 어젯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5조 원대의 3차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당초안보다 2천억 원이 삭감됐지만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정의당은 기권했습니다. 개연우 기자입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35조 1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안 35조 3천억 원에서 2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달 4일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졸속 심사라며 전원 불참했고 정의당 의원들도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습니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 1천억 원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4조 9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은 최종 1천억 원 규모로 반영됐습니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심사를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벼락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추경안 최초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17일 정도였습니다. 해당 기간 상임위에서 심층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연 횟수도 각각 평균 1.1회, 예비 심사하는 상임위당 한 번씩은 연 셈인데 이번엔 아예 없었습니다. 여당만의 추경 심사가 진행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언들 보면 이게 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도 문제가 되지만 야당도 거기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방관의 책임이 있다고 좀 생각.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합니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3개월 내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집권 후반기에 활용 가능한 대북 인적 자원을 총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자세한 인사 내용을 정창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예상 밖 파격 발탁 인사라는 평입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발표 직후 SNS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국정원 본연의 임무는 물론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현 국정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미국, 일본의 외교안보 인사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기획 조율한 점이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되 때로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이인영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끈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입니다. 우리가 다시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다 만들 수는 없어도 로드돌 하나는 착실하게 놓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임명됐습니다. 한때 교체설이 돌기도 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창호입니다. 이 새로 짜인 외교안보 라인은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다시 가동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그 첫 번째 과제라는 분석입니다. 이 내용은 최용현 기자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대정자가 임명 직후 밝힌 첫 소감입니다. 목표 실현의 첫 단추는 북미 대화의 재개입니다. Abide by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turn to sustained and substantive negotiations.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이보다 한 단계 더 앞에 있습니다.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전 북미 양국 정상 간 만남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며 모습을 드러냈지만 남한과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다시 불러내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북한도 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가장 편리한 판문점에서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임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여당 원내대표 출신의 정치인이라는 것도 북한 설득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도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남북 관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화를 복원해야 할 것 같고 지난주에 남과 북이 함께 약속했던 것을 다시 신뢰를 갖고 실천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때마침 다음 주 초 북미 협의회 미국 측 창구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설득에 나서기 전 한미 간 의견 조율을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현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최근 비수도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선 같은 연기 학원에 다닌 사람들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석 달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중엔 고등학생도 여러 명이어서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기준 기자입니다. 고3 확진자가 나온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이 중단되고 예상치 못한 검사까지 받게 된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좀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또 수행평가랑 기말고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이네요.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명여고 3학년 학생은 대구 도심의 한 연기학원에 다녔습니다. 연극영화과 지망생들을 가르치는 이 학원에서 수강생 9명과 수강생과 접촉한 1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경명여고 학생 외에 또 다른 고등학생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학생들은 연기학원에서 대사 연습 등을 할 때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원의 특성상 마스크를 안 쓰고 이제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명여고는 3학년 학생과 교직원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4명이 나온 다른 3군데 고등학교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14명. 지난 4월 7일 확진자 13명이 나온 이후 87일 만에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권기준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연수나 학술 행사, 기숙사 등 5개 분야는 지침을 새로이 마련했고 음식점이나 종교 등 8개 시설은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정은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이 53명,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18명, 서울 12명 등 수도권에서만 31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또 대구에서도 13명의 환자가 나왔고 광주에서는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대전 4명, 경남 2명, 충남과 전북, 경북이 각각 1명씩 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이 1일 확진자 50명 미만인데요. 지역사회 감염으로만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건 지난 5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5번째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방역 조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최근에 해외에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정부가 국가별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수시로 하기로 했다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체계를 2주마다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국가로부터 비자 제한, 또 항공편 감편 등 환자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세부 지침도 추가했습니다. 우선 기념식과 연수시설 등 5개 분야는 인원 제한과 식사 자제 등의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물류센터나 수상 레저 등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이던 6개 분야는 전체 지침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또 음식점과 종교시설, 목욕장 등 8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음식물 섭취 자제, 음식점은 식사 전후 대화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종교시설 내에선 음식을 먹지 말고 노래 연습장에선 노래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습니다. 또 목욕장 탈의실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등 마스크 착용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어제는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가 광주에서 열렸는데요. 그만큼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의미일까요? 네, 우선 서울과 수도권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선 강남구 NH농협은행과 관련해서 4명이 신규 확진됐는데요. 이 가운데 1명이 광화문에 있는 KT빌딩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확인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경기도 의정부에선 아파트 주민 사이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에서도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역으로 가면 광주 관련 확진자는 60명에 육박했는데 확진자들이 예식장 3곳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호남권의 병상 공동 대응 체계를 통해 41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21개, 또 전남에서 20개의 병상을 더해서 광주 지역의 환자들을 돌보게 한다는 겁니다. 또 지난 4월 이후 석 달여 만에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대구에선 학원과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환자는 모두 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가 어제 소집됐습니다.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적절한지 또 그 지휘를 따를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총장 사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윤 총장은 지휘권 수용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무겁고 엄중했다. 대검찰청이 전한 회의 분위기입니다. 어제 전국의 검사장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하루 내내 열린 3차례 회의에선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중앙지검 측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대검이 요청해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선 주로 추 장관 수사지휘의 적법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지휘에 대해 총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지휘 전면 거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라리 추 장관에게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자는 의견도 꽤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총장 사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이르면 주말 중에 총장에게 논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와 제3회 특임검사 주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윤 총장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좁아져 있습니다. 장관 지휘권 발동을 받아든 윤 총장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이렇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적법하다며 통합당이 정쟁에 몰두한다고 비판했고, 통합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탄압하고 있다며 탄압 금지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엔 함구하자던 민주당 지도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윤 총장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그런 만큼 자문단 소집 중단과 수사팀 독립성 보장을 요구한 추 장관의 지휘권은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지휘 권한은 선출되지 않는 검찰 권력이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날 때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 해임을 요구한 통합당을 비판했습니다. 국회 복귀 선언하고 처음 한개 탄핵 추진이라며 여전히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것과 함께 검찰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통합당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비난했습니다. 거의 무슨 깡패 같은 그런 짓이죠. 단체적으로 때로 압력을 가하고 모욕을 주고 수모를 가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106명 전원이 이른바 윤 총장 탄압 금지 결의안을 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제안하고 통합당이 받은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지휘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남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국회에 복귀하기로 한 통합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5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 빌딩 지하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뒤 지하 1층 10여 개 식당의 직원과 손님, 지하 2층 헬스장 이용객 등 2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연기를 마신 시민 3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식당에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식용유 과열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터키 북서부의 폭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터키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3일 오전 북서부 사카리아주에 있는 폭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최소 4명이 숨지고 9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구급차 85대와 응급구조팀 11개가 배치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상캐스터가 야외에 나가 있는데요. 배혜지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주말인 오늘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저는 여의도 KBS에 나와 있는데요. 밤사이 서울에는 비가 조금 내리면서 오늘 아침 공기가 선선하고요. 달큰한 풀과 흙향기가 물씬 납니다. 오늘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폭염 수준의 더위는 아니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8도, 대전과 전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낮에 동해가 22도, 대구는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남부와 제주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다 그치겠고요. 저녁 한때 영남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린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주에 장맛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이 20.4도, 강릉이 18.2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18.5도, 제주가 19.9도로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선선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춘천 29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역시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여당인 민주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금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해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는데요.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 소식은 임세현 기자입니다. 거듭된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급 처방식 지역 규제, 금융 규제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부터 임대 사업 정책, 부동산 세금과 투기 소득 환수까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대책을 법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율 인상 법안 등도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회의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집을 여러 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이 처분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서울이 아닌 청주의 집을 처분하는 걸 두고 야당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4월 총선 직전 다주택자 후보들에게서 주택 처분을 서약받았던 민주당은 약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과정을 공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미국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우리나라 T-50이 미국 훈련기에 밀려 탈락했었는데요. 새 훈련기가 도입될 때까지 몇 년의 공백이 생기자 미군이 우리나라 T-50을 빌려 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쟁 입찰 방식이라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미 공군이 선택한 고등훈련기는 T-7 레드호크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시험 중이고 미 공군의 1호기가 인도되는 시점은 빨라야 2023년 말 4, 5년 공백이 생깁니다. 미 공군 전투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But it still takes some time to work through the issues and turn that into an operational platform. 미 공군은 그래서 자신들이 탈락시킨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과 이탈리아 훈련기 등을 경쟁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백 기간 숙련 조종사를 배출할 대체 훈련기가 필요해서입니다. There might be only one airplane that was going to be bid against it, but as we did more market research, we found that there were multiple people that wanted to bid. 빠르면 다음 주 공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T-50은 올해 1월 17일 미 공군 임대 사업의 단독 입찰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예산 등을 이유로 경쟁 입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성능과 장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한국의 T-50이 선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입니다. 당시 8대였습니다. 이번에도 대수는 같습니다. 말이 임대지 사실상 판매입니다. 성사된다면 경제적 이득 말고도 세계 최강 공군을 보유한 미국에 한국산 첨단 훈련기를 수출한다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미 공군이 한국산 훈련기를 단독 임대하려다 경쟁 입찰로 계획을 바꾼 건 바로 예산 때문인데요. 그만큼 한국산에 비해 성능은 떨어지지만 이 외국 다른 기종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어서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입찰에 참여하게 될 한국산 고등훈련기는 미 공군 전투사령부의 요구 성능을 충족한 TF-50입니다. 발칸포는 물론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 장착 시스템을 갖춰 실전 같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처리가 빠른 전자장비와 다기능 레이더가 탑재돼 있습니다. 전투 임무 태세를 갖춘 숙련된 조종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기종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한국산 고등훈련기는 일찌감치 초음속 기반의 설계로 경쟁 상대로 꼽히는 이탈리아의 M346 기종 등에 비해 고성능 훈련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기종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나올 경우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We want to have that competition to see
who can come in at an affordable cost. And then frankly, our budgets are tight. 코로나19로 대규모 경기 부양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미 행정부의 군 예산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현재 이라크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운영 중인 국산 고등훈련기는 모두 60여 대. 미국 하늘길을 통해서 활로를 더 개척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확진된 개인 의원의 간호조무사는 발열 증상이 있는데도 출근을 했고 대형 아울렛은 이 여성 등 확진자 2명이 다녀간 사실을 통보받고도 문을 열었습니다. 백상영 기자입니다. 이틀 사이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한 개인 의원입니다. 그제 먼저 확진된 40대 간호조무사는 지난달 26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지만 휴가와 출근을 번갈아 하다 확진 당일인 그제 오전까지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의원 측이 단순 감기 몸살로 여기고 출근을 막지 않았던 겁니다. 열이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했지. 네. 그래서 단순하게 감기 몸살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러는 사이 같은 층에서 일하던 동료 직원들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복합적으로 여러 증상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출근을 했었다는 게 저희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이 병원 확진자 2명이 잇따라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다녀간 것도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확진된 40대 간호조무사와 직장 동료가 개장 첫날인 지난달 26일과 29일에 각각 다녀갔는데 그젯밤 대전 유성구가 확진자 방문 사실을 알리며 임시 폐점을 권고했지만 어제 오전 그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아울렛 측은 방역 당국이 개장 시간 직전에야 임시 폐점을 최종 결정하면서 폐점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폐점을 알리는 안내 방송은 영업 시작 1시간 뒤에서야 나왔고 정오가 지나서야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황당만 했어요. 그냥 사실은 가격이 다른 층 개딸에서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여기에 해당 확진자들이 다른 농수산물 시장과 동네 음식점 등을 다수 방문한 것으로 잇따라 확인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이 독립기념일 연휴여서요. 대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가 하면 불꽃놀이를 취소하거나 화상으로 즐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은 주말, 미국 일부 시에선 불꽃을 터뜨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 40개 주에선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불꽃놀이나 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I hope we don't have a reprise of what happened on Memorial Day, with lots of people out there carefree rather than careful. 남캘리포니아 최대 불꽃놀이 행사인 로즈볼 아메리카 페스트도 직접 가서 보는 건 취소됐지만 방송이나 온라인 화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와 할리우드 배우들은 모임이나 공공장소에서 제발 마스크를 써달라며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확산세가 뚜렷한 일부 카운티나 시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또 미착용 적발 시 수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Now I know that wearing a face covering is not the convenient thing to do, but I also know that wearing a face covering will help us to keep Texas open for business. 이런 가운데 러시모어산 불꽃놀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putting out the fires, but other places were long before us, and they're now, it's a life, it's got a life. And we're putting out that life because that's a bad life that we're talking about.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연휴에 미 전역에서 3,600만 명의 대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Not that we're against bars or drinking, it's just the science. If you have lots of people in an indoor place for a long period of time not wearing masks, you're going to have spread of COVID.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5만 명을 넘고 있는 상황. 보건당국은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교통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나들이길은 지난 주말과 비슷한 수준으로 혼잡하겠고요. 특히 오전 11시쯤에는 지방 방향 이동량이 이렇게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속도로 전 구간 정체 없는데요.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 김천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서 있고요. 여전히 비 때문에 미끄러운 구간들 살펴집니다. 조심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 정체는 오전 8시쯤 용인 부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52번 고속도로 원주 방향으로는 이미 초월 부근에서 짧은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60번 고속도로 상황 전 구간 수월하고요. 또 충청 이남 지역으로 내려가는 중부선이나 서해안 고속도로 역시 지금은 막힘없이 이동 가능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곳곳으로 노면이 젖어 있는 곳들 살펴지니까 다시 한번 감속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편안한 주말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곳의 하늘 표정은 다소 흐리지만 밤사이 내린 비로 인해서 공기만큼은 상쾌합니다. 오늘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한낮의 서울 기온 28도, 대전과 전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비교적 날이 선선하겠는데요. 동해는 오늘 낮 기온이 22도 예상되고요. 대구는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남부와 제주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다 그치겠고요. 저녁 한때 영남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0.4도, 강릉 18.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18.5도, 제주 19.9도 등 20도 안팎으로 선선합니다.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8도, 춘천 29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가 2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국회가 어젯밤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5조 원대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의 제출안보다는 2천억 원 정도가 줄어든 것인데요. 민주당의 추경 강행에 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정의당은 기권했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35조 1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안 35조 3천억 원에서 2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달 4일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졸속 심사라며 전원 불참했고 정의당 의원들도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습니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 1천억 원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4조 9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은 최종 1천억 원 규모로 반영됐습니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심사를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벼락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추경안 최초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17일 정도였습니다. 해당 기간 상임위에서 심층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연 횟수도 각각 평균 1.1회, 예비 심사하는 상임위당 한 번씩은 연 셈인데 이번엔 아예 없었습니다. 여당만의 추경 심사가 진행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언들 보면 이게 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도 문제가 되지만 야당도 거기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방관의 책임이 있다고 좀 생각.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합니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3개월 내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의원이 내정됐고 국가안보실장엔 서훈현 국정원장이 임명되는 등 활용 가능한 대북 인적 자원을 총동원했다는 평가입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예상 밖 파격, 발탁 인사라는 평입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발표 직후 SNS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국정원 본연의 임무는 물론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현 국정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미국, 일본의 외교안보 인사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남을 기획 조율한 점이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되 때로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미 장관 명과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집단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명 요구는 3학년 학생과 교직원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4명이 나온 다른 3군데 고등학교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14명. 지난 4월 7일 확진자 13명이 나온 이후 87일 만에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권규준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이 어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9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 대체로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권 수용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무겁고 엄중했다. 대검찰청이 전한 회의 분위기입니다. 어제 전국의 검사장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하루 내내 열린 3차례 회의에선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중앙지검 측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대검이 요청해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선 주로 추 장관 수사지휘의 적법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지휘에 대해 총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지휘 전면 거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라리 추 장관에게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자는 의견도 꽤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총장 사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이르면 주말 중에 총장에게 논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와 제3회 특임검사 주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윤 총장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좁아져 있습니다. 장관 지휘권 발동을 받아든 윤 총장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출세를 위해서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는데 조 전 장관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세상에 처음 알린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 씨는 조국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감찰 중단의 배경에 조 전 장관의 권력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본인의 출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청탁을 들어주었다. 법정에서도 당시 유재수 씨의 비위가 최소 해임, 나아가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로 확실한 물증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감찰 중단 지시는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특감반과 달리 친정권 인사들을 감싸서 크게 분노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은 기소 자체가 검찰의 권한남용이었다며 감찰은 민정수석의 재량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습니다.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 등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지난달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김 씨가 감찰 대상과 행위를 제한한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어겼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위 사실이 확인돼 재판까지 받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이번 수사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는데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조직의 정치적 결정이 반영됐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연일 과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 임대 사업자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비치라 기자입니다. 집이 두 채인 50대 직장인 A씨는 한 채를 파는 대신 임대 사업자가 될까 고민 중입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다는 이웃들이 눈에 띄게 늘어섭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보면은 임대사업을 냈다 또 낼 것이다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깎아준다니까 양도세를 당연히 솔깃하고.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지만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집을 샀다면 언제든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준 시가 6억 이하일 때 등록만 해두면 각종 비과세도 여전합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조차 이번이 규제를 피할 마지막 절세 기회라며 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장유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중과세는 배제가 되고. 왜 빨리 등록을 해야 되냐. 주요 혜택이 기준시가 정부가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의도한 건 아닙니다.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을 양성화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 그러나 이런 각종 세제 혜택은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합법적으로 시장에 내놓지 않고 수년간 보유하는 이른바 매물잠김을 초래했다는 분석입니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장려책 발표 직후부터 급증해 올해 1분기 기준 51만 명을 돌파했고 등록 임대주택 수는 157만 호에 육박합니다. 임대등록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 혜택이 야기할 수 있는 다른 효과에 관해서 좀 간과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초기부터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한 임대사업자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부작용을 법을 마련해서 해결해보겠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21대 국회에서는 가능할까요?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오히려 투기를 장려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다주택자를 늘리면 되도록 결국 아파트까지 저희가 다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려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세입자 보호의 기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좀 미련을 가졌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이제 그 진단을 못한 거죠. 보수 야당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좋아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양도세, 취득세 혜택을 대폭 줄이고 보증금 반환 등의 임무는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임대차 3법을 가세해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고 계약 갱신 청구권까지 법으로 보장하면 더 이상 임대 사업자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필요성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굳이 세대 혜택을 과하게 주면서 이런 민간 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실패를 시인한 부동산 정책 중에는 임대 사업자 정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택 공급 상황부터 임대 사업자 정책, 투기 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7월 임시국회부터 국회가 정상화되면 관련 법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여일 만에 관영 매체 모습을 드러내고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매체는 여전히 확진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푸른 기자입니다. 25일 만에 관영 매체의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굳은 표정으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연단에 올라 무언가를 힘주어 설명합니다. 참석자 누구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심 방만 현상이 만연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섣부른 방역 조치 완화는 상상할 수도 만회할 수도 없는 치명적 위기를 초래한다며 최대로 각성 경계하라고도 했습니다. 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전염병 유입 위험성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비상방역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주문한 건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아주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수개월 만에 정치국 회의를 잇따라 열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회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선 평양 종합병원 건설에 대한 결정서 초안도 채택됐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3일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만큼 이번 회의에선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제 1년이 다 됐는데요. 역시 완전한 승자는 없었습니다. 불매운동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하나둘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고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도 어려움을 호소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내용은 박대기 기자입니다. 일본 브랜드인 닛산 자동차 대리점. 임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매장 안엔 차 대신 사무직기만 남았습니다. 영업 6월 말로 아마 종료했을걸요. 아마 판매는 안 합니다. 불매운동 영향으로 닛산은 한국 진출 16년 만에 철수를 결정했고 올림푸스 카메라부터 의류, 초콜릿 업체까지 잇따라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실제 1분기 일본인의 한국 투자 지난해에 비해 72%나 감소했습니다. 수출 규제 이후 1년간 일본산 수입 11% 넘게 줄었습니다. 일본으로의 수출 역시 9%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일본 내에서 대놓고 한국산 불매를 하진 않지만 한국 제품의 불매 등등 그런 것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항 감정이 굉장히 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보이지 않는 차별을 호소합니다. 백업되는 것도 제품에 이제 올라갔는데 참 좋은 단계까지 갔는데 떨어진 거는 그때 한참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됐을 때였거든요. 일본에 진출한 우리 기업 10곳 중 7곳이 수출 규제 이후 사업 환경이 악화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를 앞두고 추가 보복 조치를 예고한 일본. 日本企業の正当な経済活動の保護の観点からもあらゆる選択肢を視野に入れて引き続き毅然と対応していきたい. 현금화 조치 시행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좀 의미 있는 외교적 협의가 조금 있었으면 하는 게. 일본의 수출 규제는 1년 만에 사실상 실패로 판명됐지만 완전한 승자가 없는 현실의 문제를 풀어야 할 숙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일터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를 연속기획으로 고민해 봅니다. 오늘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진 바로 그곳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숨지는 이른바 죽음의 일터를 고발합니다. 먼저 고아름 기자입니다. 국내 2위 규모의 철강업체. 면적이 여의도 2배에 이르는 현대제철 당진 공장입니다. 지난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24명. 그 가운데 6명은 가스 사고였습니다. 가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딱히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건 알고 있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죽어가도 일터는 여전히 죽음의 경계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난 3월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고 그 다음 달에도 13명이 가스 누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딱 응급차에 탔는데 많이 서럽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위험한 데서 작업을 해야 될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작업을 안 되는 걸까? 사고 당시 작업장 내 일산화탄소 농도는 측정 불가였습니다. 정상 범위는 30ppm이지만
500ppm을 초과해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노동자들에게 제공된 보호 장비는 가스 측정기가 전부였습니다. 30ppm 이상이면은 원래는 뭐 쉬었다 작업을 하던 뭐 이렇게 매뉴얼이 있긴 한데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좀 일상화된 것 같아요. 가스 농도가 올라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을 바로 중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청을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체 공정이 늦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람보다는 효율이구나. 일회용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작업하다 다쳐도 다른 사람이 하면 되니까. 62살 김모 씨에게 시멘트 공장은 30년 세월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지난 5월 김 씨는 혼자 설비 점검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었다면 바로 얘기하고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어떤 조치를 해보고 사실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는 언제 낀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고 2달 전에도 같은 설비에서 일하던 또 다른 일용직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이 낀 사고였습니다. 삼표 측은 사고 이후 2인 1조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그거를 2인 1조로 한 달 동안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운영 상의 이후로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은 뭐 생산 1팀, 한 사람은 뭐 생산 2팀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난 1년간 삼표 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는 18명이나 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죽음이 반복되는 일터가 어디인지 KBS 취재진이 지난 9년 동안의 자료를 전부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기업 이름도 공개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 포스코 포항제철소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지난 10년간 135명의 사망자,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의 사례는 비참합니다. 지난해 게임 사고로 노동자 2명이, 2018년 1월에는 질소가스에 질식돼 노동자 4명이 숨졌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질식과 추락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노동자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 모두가 포스코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류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하도급 회사 직원들로 소속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죽은 자리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죽는 일, 이것만의 문제일까요? KBS는 최근 9년간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중대재해 8,057건을 노동건강연대와 한정의 의원실로부터 입수해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을 더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분류해봤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이 2번 이상 반복된 곳은 279곳, 3번 이상 반복된 곳은 60곳이었습니다. 상위 15개 기업에서는 최소 5건에서부터 최대 30건까지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당진공장, 고려아연, 대우조선해양, STX 조선해양,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반복됐던 곳들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8천여 건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부상이나 은폐된 산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사고와 죽음이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돌고래 체험 시설인 거제 시월드가 돌고래 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 과정에서 동물 학대가 있다는 주장인데요. 시월드 측은 학대가 아니라 돌고래와 인간의 교감 행위라면서 체험 행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서핑보드를 타듯 흰색 돌고래 벨루가를 타고 공연장을 한 바퀴 도는 조련사. 관람객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돌고래 위에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어린 학생들도 요금을 내면 10초 남짓 돌고래를 탈 수 있습니다. 폐쇄하라! 이 같은 영상이 확산되자 동물 보호단체와 환경단체가 돌고래 체험 중단과 시설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4만 5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보드 타기처럼 이렇게 위에 올라타고 하는 것은 이곳이 유일하고요. 그래서 돌고래들이 느끼는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거제 시월드 측은 동물 체험이 전문 조련사에 의한 돌고래와 인간의 교감 행위이지 동물 학대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또 해외 규정을 참고해 돌고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체험 프로그램을 중단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미국, 해외 이런 곳에서 정한 동물 관리 지침을 따르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문 수의 선생님의 지침에 따라서 개체들이 건강하게 동물 학대냐 인간과 교감이냐. 돌고래 체험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거제 시월드에선 지난 2014년 개장 뒤 지금까지 돌고래 9마리가 폐사했습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7월의 첫 주말입니다. 주말인 오늘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저는 여의도 KBS에 나와 있습니다. 정원에는 6월과 7월 사이에 볼 수 있는 수국도 예쁘게 피어 있고요.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면서 또 공기까지 상쾌합니다.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8도, 대전과 전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동해의 낮 기온 22도 예상되고요. 대구는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남부와 제주에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다 그치겠고요. 저녁 한때 영남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다시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0.4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35조 원대의 3차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데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정의당은 기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을 전격 개편했습니다. 신임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의원이 파격 발탁됐습니다. 대구의 한 연기학원에서 학생들이 집단 감염되는 등 비수도권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숙사와 연수시설 등 생활 영역 5곳에 대한 방역 세부 지침이 추가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려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지휘권 발동이 적법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윤 총장 탄압 금지 결의안을 냈습니다. 국회가 어젯밤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5조 원대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의 제출안보다는 2천억 원 정도가 줄어든 것인데요. 민주당의 추경 강행에 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정의당은 기권했습니다. 개연우 기자입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35조 1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정부안 35조 3천억 원에서 2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달 4일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졸속 심사라며 전원 불참했고 정의당 의원들도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기권했습니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전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 1천억 원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4조 9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은 최종 1천억 원 규모로 반영됐습니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심사를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 벼락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추경안 최초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을 살펴본 결과 평균 17일 정도였습니다. 해당 기간 상임위에서 심층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연 횟수도 각각 평균 1.1회, 예비 심사하는 상임위당 한 번씩은 연 셈인데 이번엔 아예 없었습니다. 여당만의 추경 심사가 진행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언들을 보면 이게 좀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도 문제가 되지만 야당도 거기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방관의 책임이 있다고 좀 생각.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합니다.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3개월 내 주요 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개연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활용 가능한 대북 인적 자원을 총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자세한 인사 내용을 정창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예상 밖 파격, 발탁 인사라는 평입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발표 직후 SNS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국정원 본연의 임무는 물론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현 국정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미국, 일본의 외교안보 인사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기획 조율한 점이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되 때로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이인영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끈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입니다. 우리가 다시 평화로 가는 오작교를 다 만들 수는 없어도 로드돌 하나는 착실하게 놓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은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에 임명됐습니다. 한때 교체설이 돌기도 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창호입니다. 새로 짜인 외교안보 라인은 정부의 대북 정책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게 그 첫 번째 과제라는 분석입니다. 이 내용은 최영인 기자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대정자가 임명 직후 밝힌 첫 소감입니다. 목표 실현의 첫 단추는 북미 대화의 재개입니다. Abide by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turn to sustained and substantive negotiations.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이보다 한 단계 더 앞에 있습니다.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전 북미 양국 정상 간 만남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이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며 모습을 드러냈지만 남한과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다시 불러내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북한도 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가장 편리한 판문점에서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임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여당 원내대표 출신의 정치인이라는 것도 북한 설득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도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남북 관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화를 복원해야 할 것 같고, 지난 시기에 남과 북이 함께 약속했던 것을 다시 신뢰를 갖고 실천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때마침 다음 주 초 북미 협의회 미국 측 창구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설득에 나서기 전 한미 간 의견 조율을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민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최근 비수도권 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석 달 만에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연기 학원에 다닌 고등학생들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교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기준 기자입니다. 고3 확진자가 나온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이 중단되고 예상치 못한 검사까지 받게 된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좀 무섭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또 수행평가랑 기말고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이네요.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명여고 3학년 학생은 대구 도심의 한 연기학원에 다녔습니다. 연극영화과 지망생들을 가르치는 이 학원에서 수강생 9명과 수강생과 접촉한 1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경명여고 학생 외에 또 다른 고등학생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학생들은 연기학원에서 대사 연습 등을 할 때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원의 특성상 마스크를 안 쓰고 이제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경명여고는 3학년 학생과 교직원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4명이 나온 다른 3군데 고등학교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14명. 지난 4월 7일 확진자 13명이 나온 이후 87일 만에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권기준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반복되면서 정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연수나 학술 행사, 기숙사 등 5개 분야는 지침을 새로 마련했고요. 음식점이나 종교 등 8개 시설은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명 늘었습니다. 지역 발생이 53명, 해외 유입이 1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18명, 서울 12명 등 수도권에서만 31명의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또 대구에서도 13명의 환자가 나왔고 광주에서는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밖에 대전 4명, 경남 2명, 충남, 전북, 경북 각각 1명씩 등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이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인데요. 지역사회 감염으로만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건 지난 5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5번째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방역 조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최근 해외에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정부가 국가별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이제 수시로 하기로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가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체계를 2주마다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증가하는 국가로부터 비자 제한, 항공편 감편 등 환자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세부 지침도 추가했습니다. 우선 기념식과 연수시설 등 5개 분야는 인원 제한과 식사 자제 등의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물류센터나 수상 레저 등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이던 6개 분야는 전체 지침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또 음식점과 종교시설, 목욕장 등 8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음식물 섭취 자제, 음식점은 식사 전후 대화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종교시설 내에선 음식을 먹지 말고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목욕장, 탈의실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등 마스크 착용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어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의미일 텐데요.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서울과 수도권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선 강남구 NH농협은행과 관련해 4명이 신규 확진됐는데요. 이 가운데 1명이 광화문에 있는 KT빌딩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확인돼 현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경기도 의정부에선 아파트 주민 사이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주민이 방문한 헬스장에서도 7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역으로 가보면 광주 광특사 관련 확진자는 60명에 육박했는데 확진자들이 예식장 3곳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고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호남권의 병상 공동 대응 체계를 통해 41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21개, 또 전남에서 20개의 병상을 더해서 광주 지역의 환자들을 돌보게 한다는 겁니다. 또 지난 4월 이후 석 달여 만에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대구에선 학원과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환자는 모두 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가 어제 소집됐습니다. 장관의 수사 지휘가 적절한지 또 그 지휘를 따를 것인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윤 총장은 지휘권 수용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무겁고 엄중했다. 대검찰청이 전한 회의 분위기입니다. 어제 전국의 검사장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하루 내내 열린 3차례 회의에선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윤 총장과 대립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중앙지검 측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대검이 요청해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선 주로 추 장관 수사지휘의 적법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지휘에 대해 총장의 지휘 권한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지휘 전면 거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라리 추 장관에게 수사 재지휘를 요청하자는 의견도 꽤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총장 사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이르면 주말 중에 총장에게 논의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수사팀 교체와 제3회 특임검사 주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윤 총장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좁아져 있습니다. 장관 지휘권 발동을 받아든 윤 총장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이렇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적법하다는 입장이고 통합당은 윤 총장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탄압 금지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총장 거취 문제엔 함구하자던 민주당 지도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검찰의 제19 감싸기라며 윤 총장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그런 만큼 자문단 소집 중단과 수사팀 독립성 보장을 요구한 추 장관의 지휘권은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지휘 권한은 선출되지 않는 검찰 권력이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날 때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입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 해임을 요구한 통합당을 비판했습니다. 국회 복귀 선언하고 처음 한계 탄핵 추진이라며 여전히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것과 함께 검찰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통합당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비난했습니다. 거의 무슨 깡패 같은 그런 짓이죠. 단체적으로 때로 압력을 가하고 모욕을 주고 수모를 가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 106명 전원이 이른바 윤 총장 탄압 금지 결의안을 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제안하고 통합당이 받은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지휘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남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국회에 복귀하기로 한 통합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5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대형 빌딩 지하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뒤 지하 1층 10여 개 식당의 직원과 손님, 지하 2층 헬스장 이용객 등 24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연기를 마신 시민 3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 식당에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식용유 과열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터키 북서부의 폭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터키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3일 오전 북서부 사카리아주에 있는 폭죽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최소 4명이 숨지고 97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응급차 85대와 응급구조팀 11개가 배치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되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여당인 민주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금 규제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해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거듭된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급 처방식 지역 규제,
금융 규제만으론 한계가 분명하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부터 임대 사업 정책, 부동산 세금과 투기 소득 환수까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대책을 법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율 인상 법안 등도 7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회의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집을 여러 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이 처분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서울이 아닌 청주의 집을 처분하는 걸 두고 야당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책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4월 총선 직전 다주택자 후보들에게서 주택 처분을 서약받았던 민주당은 약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과정을 공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미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우리나라 T-50이 미국 훈련기에 밀려 탈락했었는데요. 새 훈련기가 도입될 때까지 몇 년의 공백이 생기자 미군이 한국산 T-50을 빌려 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쟁 입찰 방식이라서 이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미 공군이 선택한 고등훈련기는 T-7 레드호크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시험 중이고 미 공군의 1호기가 인도되는 시점은 빨라야 2023년 말 4, 5년 공백이 생깁니다. 미 공군 전투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But it still takes some time to work through the issues and turn that into an operational platform. 미 공군은 그래서 자신들이 탈락시킨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과 이탈리아 훈련기 등을 경쟁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백 기간 숙련 조종사를 배출할 대체 훈련기가 필요해서입니다. There might be only one airplane that was going to be bid against it, but as we did more market research, we found that there were multiple people that wanted to bid. 빠르면 다음 주 공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T-50은 올해 1월 17일 미 공군 임대 사업의 단독 입찰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예산 등을 이유로 경쟁 입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성능과 장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한국의 T-50이 선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입니다. 당시 8대였습니다. 이번에도 대수는 같습니다. 말이 임대지 사실상 판매입니다. 성사된다면 경제적 이득 말고도 세계 최강 공군을 보유한 미국에 한국산 첨단 훈련기를 수출한다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미 공군이 한국산 훈련기를 단독 임대하려다가 경쟁 입찰로 바꾼 건 예산 때문인데요. 한국산이 성능은 좋지만 외국 다른 기종들이 가격으로 승부수를 띄울 수도 있어서 이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입니다. 입찰에 참여하게 될 한국산 고등훈련기는 미 공군 전투사령부의 요구 성능을 충족한 TF-50입니다. 발칸포는 물론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 장착 시스템을 갖춰 실전 같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처리가 빠른 전자장비와 다기능 레이더가 탑재돼 있습니다. 전투 임무 태세를 갖춘 숙련된 조종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기종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한국산 고등훈련기는 일찌감치 초음속 기반의 설계로 경쟁 상대로 꼽히는 이탈리아의 M346 기종 등에 비해 고성능 훈련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기종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나올 경우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We want to have that competition to see who can come in at an affordable cost. And then frankly, our budgets are tight. 코로나19로 대규모 경기 부양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미 행정부의 군 예산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현재 이라크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운영 중인 국산 고등훈련기는 모두 60여 대. 미국 하늘길을 통해서 활로를 더 개척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이 독립기념일 연휴여서 대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가 하면 불꽃놀이를 취소하거나 화상으로 즐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은 주말, 미국 일부 시에선 불꽃을 터뜨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 40개 주에선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불꽃놀이나 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I hope we don't have a reprise of what happened on Memorial Day, with lots of people out there carefree rather than careful. 남캘리포니아 최대 불꽃놀이 행사인 로즈볼 아메리카 페스트도 직접 가서 보는 건 취소됐지만 방송이나 온라인 화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와 할리우드 배우들은 모임이나 공공장소에서 제발 마스크를 써달라며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확산세가 뚜렷한 일부 카운티나 시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또 미착용 적발 시 수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Now I know that wearing a face covering is not the convenient thing to do, but I also know that wearing a face covering will help us to keep Texas open for business. 이런 가운데 러시모어산 불꽃놀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putting out the fires, but other places were long before us, and they're now, it's a life, it's got a life. And we're putting out that life, because that's a bad life that we're talking about.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연휴에 미 전역에서 3,600만 명의 대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t's not that we're against bars or drinking, it's just the science. If you have lots of people in an indoor place for a long period of time not wearing masks, you're going to have spread of COVID.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5만 명을 넘고 있는 상황. 보건당국은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반드시 집값을 잡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면서 관련 부서가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등 처음 집을 사는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늘려줄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 규제는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집을 산 적이 없는 서민에게 공공분양 물량의 20%를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율을 더 높이고 민간 분양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라는 지시도 있었던 만큼 관련 대책도 예상됩니다. 현재 결혼 5년 이내 부부에 대해 주택 가격과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주고 있는데 올해 끝나는 이 제도를 연장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기준을 적용해도 세금 혜택이 최대 200만 원 정도여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여주는데 역점을 둔 것 같습니다. 지방세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이걸 건드리면 지방세수가 줄어요. 반면 대출 규제는 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의 기준을 잘못 건드릴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지금 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축은 공급 확대입니다. 문 대통령이 발굴을 통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라고 한 만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 확대를 포함해 추가 대책도 예상됩니다. 다만 서울은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을 놓고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하고 실제 집이 지어질 때까지 길게는 10년의 시차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주택당국의 고심이 깊습니다. KBS 뉴스 임종근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대통령이 지시한 또 다른 핵심 내용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입니다. 실수요 외에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다주택자 부담 강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세 가지인데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세금을 매기는 거죠. 먼저 영국을 보면 2015년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자 취득세를 손보기로 합니다. 2016년과 2018년 차례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등록세율, 우리로 말하면 취득세율을 올립니다. 집값이 비싸면 세금이 얼마나 늘까? 25만 파운드, 우리 돈 3억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2%지만 150만 파운드, 22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12%로 급등해서 등록세로만 3억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집이 여러 채라면 여기 3%포인트 세율이 추가됩니다. 우리나라는 취득세율이 1에서 3%고 4주택 이상일 경우에만 다주택자 중과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죠. 싱가포르 역시 2018년 취득세를 강화했는데 방향은 영국과 조금 다릅니다. 자국민이고 집이 한 채라면 세율이 우리와 비슷하지만 집이 많거나 외국인이면 집값에 따라 15%에서 30%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엔 프랑스를 볼까요? 집값이 급등하던 2018년 1월부터 우리 재산세와 비슷한 부동산세에 더해 종합부동산세 격인 부유세를 추가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을 19%로 정해놓고 대신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줍니다. 22년 이상 갖고 있으면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비싸고 가진 집이 많다면 집을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모두 일관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집 없는 사람이 중저가의 주택을 사거나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건데요. 이런 해외 사례를 연구한 국토연구원에서는 이처럼 다주택자, 단기 보유 등에는 세부담을 늘려야 하지만 중저가의 집을 사서 직접 살고 있을 때는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가 야외에 나가 있는데요. 배혜지 캐스터, 이번 주말도 소나기 소식이 있던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7월의 첫 주말인 오늘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크게 없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조금 오르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8도, 대전과 전주는 27도 선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동해의 낮 기온 22도, 대구는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니까요. 나가실 때 작은 우산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원 남부와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아침에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 남쪽 해상에 현재 정체전선이 위치해 있는데 점차 이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0.8도, 대전이 19.2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남북지방도 20도 안팎으로 오늘 선선합니다. 한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국내 여행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휴가지에서는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을지 이호준 기자가 직접 둘러봤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며 서핑을 즐깁니다. 정식 개장 전이지만 해변이 꽉 찼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챙겨놨는데 어떻게 써요, 연습?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마스크를 쓴 피서객이 벗을까 고민합니다. 불안하긴 한데 약간 그냥 막연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이 해수욕장에서도 거리 두기 관련된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해변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안내는 이 화장실 앞에 있는 마스크 착용 현수막이 전부입니다. 바닷가 인근의 카페도 사람들이 북적이지만 마스크를 벗은 채 돌아다닙니다. 테이블 뛰어앉기, 계산대 앞 거리 두기 모두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띄엄띄엄 줄서기 뭐 이런 게 안 지켜지네요. 관광 명소인 전통시장.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붐비는데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덥고 습한 곳에선 마스크를 벗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마스크는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밤이 되자 술집과 클럽 앞에는 사람이 더 몰립니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마스크 없이 춤을 춥니다. 술과 음악에 취하다 보니 방역수칙, 경각심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근데 사람 많이 모이는데 좀 무섭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있긴 한데 여기 왔으니까 못 거리두기에 지친 피서객들의 올여름 휴가는 방역수칙 준수와의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올여름엔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돼 있죠.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코로나19가 걱정입니다. 침방울이 바람에 날려 감염 우려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 슬기로운 에어컨 사용법은 없는지 이효연 기자가 실험으로 알아봤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작은 물방울을 얼마나 멀리 날릴까? 물방울은 침방울보다 20배 큽니다. 먼저 에어컨을 켜지 않았을 때 최대 1m 33cm를 날아갑니다. 이번엔 가장 센 바람을 틀고 분사했더니 2m 6cm를 날아갔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했을 땐 2m 43cm까지 나옵니다. 정체된 공기의 물방울은 에어컨을 틀 경우 55%를 더 날아갈 수 있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틀면 80%까지 더 확산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 속도에 따라서 작은 입자는 그대로 쓸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먼 거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보다 가벼운 침방울은 쉽게 낙하하지 않고 바람을 따라 떠다닐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가 높아져 더 위험합니다. 작은 비말들 같은 경우에는 떠서 가라앉는 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누적이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전주의 한 식당에서 확진자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있었는데 에어컨 바람을 타고 전파됐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호흡기 감염자가 맞은편에 있고 제가 에어컨 쪽을 바라보면 확진 환자에서 침방울이 더 많이 날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에어컨 바람은 좀 피해서 앉는 게 좋습니다.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할 땐 반드시 환기를 해야 하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을 때나 무더위 쉼터로 대피했을 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올해 첫 전국 단위 조정 경기 대회가 어제부터 강원도 화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달이나 늦어지긴 했지만 대회 장소가 청정 지역이었기에 이제라도 열리게 된 겁니다. 노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네 명의 선수가 마치 한 몸이 된 듯 힘차게 노를 젓자 배에 빠르게 속도가 붙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결승선을 향한 질주가 계속됩니다. 결승선까지의 거리는 2,000m. 단 한순간이라도 딴 생각을 했다간 모두가 뒤처지는 상황. 선수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거듭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기록도 잘 나오고 좀 연습할 때보다 잘 된 것 같아서 좋은 성과 나온 것 같아요. 이번 대회가 열린 화천은 아직까지 코로나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 청정 지역입니다. 그래도 안심할 순 없다 보니 대회장 전체에서 꼼꼼한 방역이 계속됩니다. 이번 경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됐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에 대해선 아침 저녁으로 발열 검사를 합니다. 수상 길이가 전국에서 제일 길고 조정 선수들이 훈련하기에 최고로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 하천 지역에는 아직 코로나 환자가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저희가 이 코로나 안전 대책 방역도 철저히 하면서 전국 단위 체육 행사가 열리면서 지역 상가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선수들이 와서 한결 좋아지고 있어요. 화천에선 이번 조정 대회가 끝나면 이달 하순에는 전국의 카누 선수들이 모여 다시 한번 북한강의 물살을 가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특히 취약한 곳 중 하나가 외국인 밀집 지역입니다. 불법 체류 신분이면 증상이 있어도 진단 검사를 꺼릴 수 있어서인데요. 사업장에서도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남구로역의 인력시장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외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일감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닥다닥 붙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거나 아예 쓰지 않은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신원 확인도 쉽지 않아 확진자가 나와도 추적이 어렵습니다.
신분증 체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력사무소가 문제가 적기는 적는데 신원 확인이 잘 안 돼가지고. 외국인 여러 명이 모여 사는 이른바 벌집촌도 감염에 취약합니다. 다수가 공간을 함께 쓰면서 밀접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소독에도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들이 일하는 전국 1,800여 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60%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발열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또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기 어렵거나 쉬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 지키기 바빠요. 사람 많을 때 밥 먹는데 한 박 식당 살아보면 가가지고 한 대 밥 먹는데. 그러니까 다 그렇게 꼼꼼히 지킬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 맞게 보다 꼼꼼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방역 물품 지원과 정기적인 소독도 필요합니다.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기준들이 제정이 돼야 되고 보완이 돼야 되는데 해당 지방노동청이 중심이 돼서 관리 감독과 지원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7월 한 달간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오늘 저희 뉴스에서도 드론을 띄워 시원한 영상과 함께 날씨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드론 재난 현장에서도 큰 도움을 주고 있죠. 내년부터는 산불 진화 현장에서도 이 드론이 활약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조영호 기자입니다. 8kg짜리 소화탄을 실은 드론이 비행을 시작합니다. 목표 지점에 다다르자 잠시 후 소화탄을 투하합니다. 소화탄은 지상 5m 상공에서 터지며 소화 분말을 뿌립니다. 드론 석대가 편대 비행을 하며 산불이 난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착해 산불 진화를 하는 겁니다. 하방에 달린 카메라로부터 그 산불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판단하고 투하해서 산불을 진화하게 됩니다.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거나 야간 산불의 피해가 커지면서 산림청이 내년부터 이 소화탄 드론을 실제 진화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헬기와 인력을 통해 산불 진화가 가능한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장비와 인력 동원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개발된 20kg급보다 용량이 큰 30kg급을 드론에 장착할 계획입니다. 30kg 소화탄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사방 20m의 산불을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하는 산불은 대부분 야간에 낮게 퍼져서 지면에 깔려있는 산불이 되겠습니다. 산림청은 소화탄 이용 드론 진화대 2개 팀을 산림항공본부와 강릉 산림항공관리소에 배치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4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뒤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중국인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검찰이 공소 유지를 소홀히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선고 이유였습니다. 문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귀포 시내 주거지에서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불법 체류자 42살 A씨.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증인관리 부실이 문제였습니다. A씨가 경찰 조사부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왔던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을 위해 피해자 증인신문이 필요한데 피해자는 이미 3월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 측에서 중국 내 피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않았고 현지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 요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증거로 낸 피해자의 고소장과 경찰 검찰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사법 공조처에 따른 송달 노력, 소환을 하겠다는 그런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좋았는데 그걸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 그런 노력을 다 하게 되면 또 유죄로 갈 증거능력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주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7월의 첫 주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만큼 확실히 강원 지역으로 떠나는 나들이 차량이 많고요. 상대적으로 충청 이남 지역 내려가는 길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다만 영남권에 사고 구간이 있는데요. 중앙선 춘천 방향으로 보문터널 입구 부근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사고 차량이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나들이길 정체는 60번 고속도로에서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미사에서 남양주, 다시 한번 화도 부근에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이렇다 보니까 100번 고속도로 이용해서 강일, 진출로를 통해 60번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들로 현재 퇴계원 방향 진출로에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50번 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다시 한번 호법 주변에서 속도가 내려가 있고 52번 고속도로 역시 강원 지역 이동하는 길 초월 부근의 정체가 꾸준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요즘 법을 다루는 정부기관들에서 불협 화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크게는 여권과 윤 총장 간 갈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최근의 발단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제 윤석열 총장을 향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는 수사팀이 독립성을 갖고 수사하란 겁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발동된 이 같은 지휘권 행사에 검찰에선 반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수사의 최종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란 것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총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장관의 수사 지휘는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강해 보입니다. 수사자문단 심의를 받으려고 한 대검의 결정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 대상이 된 최측근 검사장을 보호하려는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총장은 어제 전국의 검사장들을 모아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일지 논의했습니다. 차라리 독립적 수사권을 갖는 특임 검사를 지정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도록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하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추 장관 측에선 안 된다며 미리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장관이 옳으냐, 검찰총장이 옳으냐가 아닐 겁니다. 검언유착이 실제 있었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윤 총장의 측근이라는 검사장은 떳떳하다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받길 자처하는 게 마땅합니다. 윤 총장은 측근 비호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사건 지휘에서 먼저 손을 뗐어야 했습니다. 장관의 수사 지휘를 부른 검찰은 독립성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 책임 문제를 윤석열 총장은 고민할 것입니다. 세간엔 이 모든 게 정권 관련 수사에 거침이 없는 총장 내쫓기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모든 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35조 원대의 3차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데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정의당은 기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전격 개편했습니다. 신임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의원이 파격 발탁됐습니다. 대구의 한 연계학원에서 학생들이 집단 감염되는 등 비수도권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숙사와 연수시설 등 생활 영역 5곳에 대한 방역 세부 지침이 추가됐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려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지휘권 발동이 적법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윤 총장 탄압 금지 결의안을 냈습니다.
잔뜩 흐렸던 하늘 표정이 점차 맑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서울 낮 기온이 27도, 대전과 전주는 27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은 28도 예상됩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낮의 동해의 낮 기온 22도에 머물겠고요. 대구도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강원 남부와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오후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있어서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점차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 남쪽 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0.8도, 대전이 19.2도, 청주 19도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낮습니다. 남부지방도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선선한데요. 광주가 19도, 제주가 19.7도, 광주 19.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8도, 춘천 29도, 인천 25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옷차림 가볍게 하셔야겠고요.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높은 만큼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25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 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